미국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한국은 상대평가죠. 사람들 수를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만 되면은 점수만 넘으면 절대평가로 해가지고요.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회도 좀 많이 있고요. 시험은 이틀을 보는데 화요일은 에세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객관식 시험을 봐요. 객관식 시험은 사지선다, 오지선다 아니에요. 사지선다, 사지선다고요. 그 과목으로는 컨스티튜션, 헌법이 있고요. 컨트랙, 계약법이에요. 헌법은 삼권분립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몽테스큐의 삼권분립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뭐 행복추구권 이런 거 배우잖아요. 몽테스큐의 삼권분립을 최초로 성문화시켜서 만든 게 미국 헌법이에요. 우리가 헌법 시간에 맨날 배우는 거. 그다음에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헌법의 행복추구권이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 헌법에 나와요. 물론 미국 성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독립선언서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미국 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지식의 대부분은 미국 헌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해요.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컨트랙이죠. 컨트랙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법총칙 배우잖아요. 민법총칙 배우고 나서 채권, 총론, 강론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법은 14개 정형계약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컨트랙은 미국의 컨트랙은 어느 정도 그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해요. 저희하고 뭐 양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법익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민법에서는 별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미국 계약법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런 부분이 많이 헷갈려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누면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트랙도 뭐 크게 다가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리얼 프로퍼티. 리얼 프로퍼티는 그 프로퍼티는 이제 재산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지만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동산과 부동산과 그 다음에 지적재산 이렇게 세 개인데 그 personal property 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real property 부동산이고요.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real property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관한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우리는 물건 배우잖아요. 민법에서 물건하고 뭐 담보물건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토지의 기본 개념이나 소유권의 기본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법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토지의 개념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전통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왕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군주나 그런 지방 뭐라 그래요? 군주나 기사들한테 특정 부분에 대한 토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 요번에 전쟁에 나와서 큰 공로를 세웠으니까 널 줄게. 그렇지만 이거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써.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네 거야. 네가 죽으면 다시 나한테로 돌려줘. 이런 개념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저희가 따질 때. 그래서 뭐 estate for life. 네 for life 동안은 주는데 너 죽으면 도로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줬어요. 근데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나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 밑에 있는 그 자손들이 다시 받게끔. 그 대신에 너의 자손은 그 땅 건드릴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조금씩 그런 개념들이 생겼어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은 저희 개념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런 개념을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슷해요. 뭐 랜드로드 테넌트 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대차 뭐 그런 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이제 계약하고 나서 등기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부동산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 넘어갈 때 등기하죠. 한국은 부동산 무슨 주의? 등기가 공시주의예요. 공시주의. 이런 빨리빨리 제가 대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부동산 공시주의. 부동산 공시주의인데 왜 그게 부동산 공시주의는 우리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쟁 겪고 뭐 이제 식민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토지하고 서류하고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공시주의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부동산 공신주의예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줘요. 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타이틀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하고 타이틀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그 타이틀을 넘겨주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제 듀 프로세스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담보가 잡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 누가 들어가냐면 변호사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자문을 해주고 설치를 하고 하는 그 설치를 하는 또 다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 법원에 가가지고 그 등기를 예전 것 뭐 한 몇백 년 전 것부터 이제 찾아가지고 쭉 올려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고 그 등기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요.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부동산 이중 매매라든지 이중 등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산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 소유권을 잃어버릴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그 인슈런스에서 보장도 해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뭐 전유 취득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인데요. 에비던스는 이제 증거법이에요. 증거법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증거에 대한 뭐 전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서로가 잘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면 큰 그 혼란 없이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시빌 프로시저 이거 좀 달라요. 시빌 프로시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법원이 있고 우리나라 법원 3심제를 택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그게 아니니까 미국 법의 원리를 따라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피고와 원고가 서로 간에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컴플레인트라고 하죠. 컴플레인트를 집어넣고 나서 그걸 갖다가 다른 상대방이 얼만큼 송달을 잘 하느냐. 그걸 송달을 서비스라고 해요. 처음에 그게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서비스. 미국 교수님이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한 서비스는 뭐예요? 그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비스 받고 이런 게 서비스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야, 송달 서류를 서비스 받는다라고 생각 안 하죠. 서비스 했냐?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서비스는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 개념하고 비교 컨택을 딱 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거 이해 쉽게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크리미널로 비슷하죠. 뭐 구속요건 있어야 되고요. 위법성 있어야 되고요. 그 위법성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맞춰요. 그렇게 잘 맞추게 되면 이것도 크게 혼란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크리미널 프로시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거든요. 에세이. 근데 MB 시험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문제를 보는데요.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를 보는데, 한국은 시험이 어떻죠? 헌민형, 이제 옛날에 보면은 헌민형 보잖아요, 오전에. 그러면 오전에 헌민형 볼 때, 부클렛 3개 주죠. 그럼 이제 쭉 보면은 헌법만 쫙 풀죠. 그 다음 넘어가 민법이잖아요. 민법 쫙 풀고. 뭐 이렇게 보잖아요. 100문제에 이 7가지 과목이 다 섞여 있어요. 문제를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법에 대한 시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섞여 있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한꺼번에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또 부동산에 이전되는 게 유언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그 객관식은 그 7가지 과목이 나오지만 에세이에서는 또 다른 과목들이 봐요. 뭐 회사법이라든지 에이전시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윌 앤 트러스트라든지 패밀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또 갑자기 유언장이 하나 튀어나오죠. 유언장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꼬죠. 케이스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유언장 누가 만들어요? 변호사가 만들죠. 변호사가 이제 그 격식에 맞춰서 만들어요. 어느 정도 격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뭘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유언장이 제대로 워킹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만들었는데, 유언장이 제대로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슈들은 결국은 부동산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언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근데 변호사가 인벌브 됐는데 꼭 변호사 인벌브 되면 변호사 뭐 어떻게 되죠? 변호사 꼭 실수해요. 거기 나오는 변호사들은. 그 변호사 실수하면 프로페셔널 리스폰서빌리티, 변호사 윤리 관련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변호사가 책임지냐 안 지냐 이런 부분 나오죠. 근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요?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변호사들은. 시험에서도 대부분 변호사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 안 지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부분들. 윌에서 베네피셔리로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 잘못했어. 근데 나한테 이걸 안 줘요. 근데 왜 책임을 안 지죠? 예, 계약상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그렇게 나가는 그 구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아이렉이라고 해요. 이슈를 이 이슈를 뽑아내는데 이게 어디 관련한 이슈냐, 룰은 뭐냐, 그 다음에 이 룰을 이슈에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 어플리케이션, IRAC, 컨클루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이렉이라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MPT라고 나오는데요. 이 MPT는 그 멀티-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호사가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팩트를 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이제 실무하시면은 보시면 대화 내용을 다 적죠. 대화 내용을 쫙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막 서류가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를 편취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거를 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읽어보면, 아, 케이스가 어떻게 됐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요. 팩트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라이브러리를 줘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이브러리면 도서관이잖아요. 뭐 도서관을 주나?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러리 뭐냐면, 룰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줘요. 그럼 그 룰하고 판례에서 이 사건하고 어떻게 적용될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메모랜덤을 만들어라, 아니면 컴플레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메모랜덤이면 메모 이렇거든요. 야, 메모를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서 너는 지금 갓 들어간 로펌의 어소시에이트다. 근데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왔고 너한테 배정이 됐으니까 메모를 만들어서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를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시험이. 그러면 그 메모를 만드는데 처음에 자꾸 메모를 만든다고. 우리는 메모 또 어떻게 생각하죠? 메모?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 뭐예요? 예? 이 3M 그 스티커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딱 붙이는 게 메모잖아요. 메모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메모가 뭐 13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작성해서 내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에세이의 영타 연습이라고 써 있는데요. 미국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시험을 봐요. 에세이 시험 볼 때. 그래서 자기 노트북을 켜고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러니까 미리 프로그램을 깔아줘요. 근데 그걸 깔면 자기 노트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에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보고 이걸 줘요. USB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USB에다가 그 답안을 작성된 거를 다 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막 시험 볼 때 2006년,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시험 볼 때 그때 이런 게 막 생겼어요. 저는 2003년에 막 이렇게 쓰는 걸로 했어요. 근데 2006년에 이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 뭐 혼란이죠, 혼란. 사람들은 다 혼란스럽습니다. 막 지나가다가 막 이게 빠지고 막 해서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컴퓨터도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손 들면 북클렛 주죠. 이제 답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다시 작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 다 에세이 다 이거 워드로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하시고 있으시면 한타는 뭐 엄청 빠르실 테지만 영타를 조금씩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